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장.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헌정사상 세 번째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곧바로 나온 대통령의 담화.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비상계엄에 참여한 군 핵심 지휘부가 줄줄이 구속됐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당국의 출석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드러나는 비상계엄의 전모. 전화로 저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사령관께서 이제 안보폰에 저는 전화를 해서 지금 뭐 바로 출동할 수 있냐 그래서 물어보셨고. 윤 대통령과 계엄군에 대한 수사당국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5일이 지나 열린 국회 법사위원회.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범죄 종사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이 수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의지를 우리 공수처 수사관들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란죄의 수괴 혐의를 받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들은 비상계엄에 협조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인과 경찰들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에게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 출국 금지에 관해서는 수사 지휘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네. 경찰과 검찰도 비상계엄 수사에 뛰어들면서 수사당국 간의 경쟁이 불붙었습니다.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번 국가적인 중대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처음으로 핵심 인물의 신병을 확보한 건 검찰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내란 수괴, 즉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김 전 장관이 곧바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수사 주도권은 검찰로 넘어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데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검찰은 이제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고요. 이제 경찰이 원칙적으로 수사 권한이 있고 혹시나 이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먼저 이제 기소를 했을 경우에 검찰이 수사 권한이 없다라고 해서 이제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지 않는 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여지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사이 공조수사본부를 함께 꾸린 경찰과 공수처.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대통령실 등 장소에 들어가서 직접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강력 요청을 하였습니다만 공무상 비밀 그리고 군사상 비밀 등의 이유로 직접 들어가지는 못한다고 지금 거부를 하였고 결국 일부 자료만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고 물러나야 했습니다. 공조수사본부는 6일 뒤인 17일에도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또다시 거부당했습니다. 자기들 어떤 뭐 권위가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막아서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마다 그 책임자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범죄 피의자들이 인정을 해야 돼요. 결국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협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1차 압수수색 다음 날 발표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압수수색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검찰이 11일과 16일 두 번이나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모두 불응했습니다. 공조수사본부도 16일에 공수처 사무실로 출석하라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수사기관 간의 경쟁적이고 좀 어지러울 정도의 경쟁적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수사 주체가 단일화되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오늘 공수처로 일원화됐습니다. 검찰의 내란죄 수사 권한 논란과 중복 수사 등의 우려가 계속되자 대검찰청이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 겁니다. 비로소 12.3 비상계엄 내란죄의 수사 주체가 정리됐습니다. 계엄 선포 보름 만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석동현 변호사가 내란죄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말 이걸 내란으로 본다면 내란을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나. 그리고 또 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가 2-3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요구한 사항 역시 헌법 절차에 대통령으로서 따랐습니다. 이번 내란죄의 핵심 의혹인 국회의원 체포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이 체포 채자도 얘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체포를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체포하면 도대체 어디다가 데려놓겠다는 것입니까? 다만 윤 대통령의 수사기관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공조수사본부는 성탄절인 25일 오전 10시에 정부 과천청사 공수처 검사실로 나와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윤 대통령 측에 통보했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수사하는 사이 검경은 계엄 당시 군 수뇌부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3명의 사령관.
이 중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입니다. 내란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여사령관은 지난해 말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언급을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등과 함께한 자리에서 들었다는 겁니다. 지난 11월에도 에이펙 등 주요 일정을 불참하고 계엄을 단행하는 것이 어떤지 김 전 장관에게 의견을 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 비상계엄 체포명단에 오른 인물들은 윤 대통령이 평소 사석에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한 사람들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의 707 특수임무단 등 군 병력을 투입한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의 진술도 사전 모의 가능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최소 반년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암시했다면서 박범계 의원을 통해 밝힌 겁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그리고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이 함께한 자리들이 3차례 있었고, 이 자리에서 계엄을 암시하거나 또 마지막 회동에서는 계엄이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그런데 이번 계엄에서 주요 역할을 한 부대가 또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3분 만에 선관위에 도착해 서버실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던 계엄군. 이들은 정보사령부 소속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전송받은 건 문상호 정보사령관. 앞서 등장했던 3명의 사령관과는 또 다른 인물입니다.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에 출석해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당일 임무를 받았다고 말한 문 사령관. 다른 팀이 오면 당일날 야간에 임무를 줄 수 있다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래서 그 지시를 받을 당시에 과천정부청사 인근에 한 21시 어간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과연 임무는 당일에야 받은 것일까? 경기 안산시의 한 패스트푸드 매장. 비상계엄 이틀 전 문상호 사령관과 정보사 대령 2명이 여기서 만났습니다. 대령 2명은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진입에 관련된 인물들이었습니다. 상상도 못하죠. 어떻게 그 나쁘신 분들이 햄버거 먹으러 온다는 게 상상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민간인도 함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자리에서 해당 인물이 정보사 군인들에게 계엄이 있을 테니 준비하라거나 부정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관위 서버를 확인하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이 인물의 정체는 바로 예비역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육사 3년 후배로 각별한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2018년 강제추행 혐의로 불명예에 전역했지만 군복을 벗은 뒤에도 이른바 노상원 라인을 구축하는 등 정보사령부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김용현 장관 소개해준 사람이 노상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용현하고 매우 잘 알죠? 저도 제가 장관님이랑 처음 이번 정보사령관 유임될 거라는 확신을 노상원과 김용현을 통해서 알았죠?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을 전후해 김용현 전 장관과 통화 횟수가 부쩍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문상호 정보사령관과의 만남 하루 전날에는 직접 김 전 장관의 공관을 방문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사이에 선관위 서버 확보 등 계엄 관련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민주당은 노 전 사령관을 비상계엄의 핵심 인물로 지목했습니다. 노 상원은 계엄령 포고문을 그 초안을 작성한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전 정보사령관 노 상원은 이번 12.3 내란 사건의 기획과 설계에 상당 부분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추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상원, 문상호, 전현직 정보사령관은 모두 구속됐습니다. 예비역까지 동원해 수개월 동안 준비해온 이번 비상계엄.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임박하면서 수사는 정점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 계엄 특전사령관 등의 진술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만 그 통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더 육성으로 목소리로 확인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비상계엄 선포 후 보름이 지난 국회. 시민과 계엄군이 뒤엉켰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고 언제 그랬었냐는 듯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들어오진 않겠다 해서 그때는 이제 다시 회관이 군인들은 이쯤 서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저랑 먼저 오셨던 분들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막 짐 쌓고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민 씨를 괴롭힙니다. 와, 모든 일이 끝나고 나니까 와, 죽을 뻔했구나. 그리고 이제 그 추후에 나온 보도들을 보면서 총 맞아 죽을 뻔했네? 라는 생각도 들고 오히려 그 다음이 무섭더라고요. 계엄군의 국회 진입으로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로 이어졌습니다. 탄핵 소추 의결서는 곧바로 헌법재판소로 전달됐고 다시 윤 대통령에게 보내졌지만 윤 대통령은 이마저도 수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시간.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게 탄핵 관련 서류들을 수차례 전달하려 했지만 이 역시 거부됐습니다. 국회 앞을 가득 채웠던 시민들의 촛불은 이제 헌법재판소로 향합니다. 하루빨리 국가 안정을 찾는데 헌법재판소도 요만큼이라도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생각하고 있고요. 뭐 그렇게 할 거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의 수사 상황은 탄핵 심판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과 원칙, 상식과 공정을 앞세워 정권을 잡은 윤석열 대통령.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제는 내란죄의 피의자로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연말 연시에 또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에 매출을 좀 붐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처럼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만끽하러 나온 가족. 껑충 뛴 물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딸기 케이크를 하나 샀는데 거의 5만 원이더라고요. 외식 좀 줄이고 그다음에 옷 같은 거 이제 좀 덜 사니까 오전 10시 영업을 시작한 대형마트. 자, 지금부터 반값을 시작합니다. 조금이라도 싼 값으로 고객을 사로잡으려 애씁니다. 식품 의류는 물론 자동차와 TV, 가전까지 합세한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대규모 쇼핑 행사에 이어 연말 연시 할인 이벤트를 벌이고 있는 유통업체들. 소비자들은 꼭 닫힌 지갑을 열까요? 결혼 4년 차 이하은 정민우 씨 부부. 너무 많이 나왔네. 좀 무섭네. 그러니까 이거 이외에 그냥 관리비가 또 올랐나 보다. 부쩍 오른 생활비가 부담스럽습니다. 우유 보니까 지금 8,200원인데 최저가가 7,840원이에요. 지금이 비쌀 때. 좀 비싸긴 하네요. 그럼 이따 마트 가서 마트가 더 쌀 것 같은데. 그거 비교해보고 그렇게 사야겠다. 고물가를 버티는 절약 노하우. 이제 최저가를 맞춰주는 그런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정한 그 금액을 딱 입력을 해놓으면 그 금액에 도달하면 저희한테 그 알람이 오게 돼요. 그럴 때 이제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집안 가구와 아이 물건은 대부분 중고 거래로 샀습니다. 버스 미끄럼틀은 중고 어플로 이제 사가지고 4만 원에 데려왔고요. 그리고 저희 서랍은 신혼 때부터 이제 혼수로 가져왔는데 둘 다 해서 이제 4만 원 해서 8만 원에 중고로 구매를 했어요. 빌라에서 이제 4층 빌라에서 목장갑 끼고 둘이 날랐는데 이걸 하나하나 다 분해해가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가자. 와, 장난 아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고고고. 퇴근 후 종종 들르는 쇼핑센터 내 생활용품점. 대부분 제품이 몇천 원 안팎이어서 쇼핑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네이 어때요? 네이 2개. 어때요? 별로면 어떡해? 이거 만져봐요. 괜찮은데? 그래. 이렇게 한 벌에 10,000원이니까 그리고 오래 입을 것 같아요. 이 재질이 굉장히 괜찮네요. 올해 초 3.1%까지 치솟던 물가 상승률이 최근 석 달 연속 1%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히 물가 상승이 둔화됐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임금 상승 폭보다는 실질적으로 좀 물가 상승률이 워낙 큰 폭으로 오르다 보니까 실질적인 나의 소득의 인상률 이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좀 체감하는 부분은 적은 것 같습니다. 고금리 고물가가 지금 지속이 됐기 때문에 이중으로 타격을 받아서 이제 가처분 소득이 쪼그라들기 때문에 이제 소비 여력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고물가 시대의 소비 행태, 이를 두고 불황형 소비라고 부릅니다. 이런 흐름과 함께 대표적인 저가 생활용품점의 매출이나 중고거래 플랫폼 거래액은 크게 성장했습니다. 백화점은 어떨까? 3년 전만 해도 40% 안팎으로 성장했던 백화점 고가품 매출이 올해는 10% 정도 느는 것에 그쳤습니다. 실속 중심으로 소비 트렌드가 옮기고 있다. 오히려 값비싸고 치장하고 외모보다는 내가 실속이 있고 또 이러한 생존해야 된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나의 생존의 전략은 초저가 제품이고 중고도 많이 이용하게 되고 또 재활용을 하는 것이다. 영업 준비로 분주한 경기도의 한 대형마트. 이 대형마트의 상품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김형기 팀장이 오늘의 주요 할인 판매 상품인 삼겹살의 입고 물량을 점검합니다. 삼겹살은 오늘 어느 정도나 들어왔어요? 162kg 다 들어왔나요? 네, 물량은 계획 물량대로 공사 물량대로 다 들어왔습니다. 이거 오늘 오전 중엔 다 나가겠죠? 아마 저녁 때쯤 되면은 좀 품절될 것 같습니다. 제철 맞은 딸기는 할인율을 올렸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 팩에 19,800원 정도 판매했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만 원 언저리 했을 때는 들어보고 안 사시거든요. 근데 이때 10,000원대 초반 또 9,900원 정도까지 가격이 떨어지면 그때는 구매하시는 것 같습니다. 파격적인 가격이 고물가 시대 판매 전략이 된 셈입니다. 고물가에 지친 소비자들은 이런 할인이 반갑습니다. 뭐 살 거 다 메모지에다가 체크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이렇게 오늘 살 걸 고구마, 귤도 세일하고요. 블루베리도 세일하고 양배추, 가리비 이렇게 동물복지 계란도 7,900 얼마예요. 싸잖아요. 많이는 안 사고요. 딱 그거 필요한 거 세일한 거 알뜰하게 그것만 사요. 그래서 우리 그 안에서 충동 구매 안 해야 되니까 진짜 많다. 지난달 초 열린 할인 행사에선 하루에만 매출이 1,000억 원을 돌파해 주말 하루 평균 매출보다 2배 이상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소매 판매액 지수가 2022년 2분기 이후 10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통기업들의 고군분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말 느낌이 묻어나는 서울의 한 백화점. 2,300제곱미터 규모 광장에 50여 개 크리스마스 매장이 설치됐습니다.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서 진행하는 그 유럽의 크리스마스 마켓 광장을 저희가 우리 국내 고객들에게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본떠서 전개를 하는 대형 마켓이고요. 작년에도 진행을 했었는데 그보다 참여 브랜드나 전개 면적을 넓혀가지고 좀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고객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 마켓 행사에 24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이런 연말 이벤트는 준비하는 데만 꼬박 1년이 걸립니다.
인증샷 명소로 입소문을 타는 게 백화점 실적을 좌우하는 중요한 전략이 됐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의 입장에서는 고객님들께서 직접적으로 와주셔서 구매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체험 요소들을 강화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게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가가 높은 겨울 의류가 나오는 시기, 백화점들은 매출에 사활을 겁니다. 특히 올해 백화점 3사의 3분기 영업이익이 많게는 11%까지 하락해 실적 만회가 절실합니다. 올해는 특별하게 그 여름이 너무 더웠고 9월 중순까지 더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더위에 견디느라고 뭔가 이렇게 예쁜 옷 사 입고 좋은 거 사가지고 뭐 부착하고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름 매출과 가을 매출이 굉장히 부진했다. 신상 겨울 의류를 최대 반값에 내놓으며 손님 모시게 나섰지만 의류는 식품과 달라서 소비를 미루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옷 한 번 사려고 하면은 이제 큰맘 먹어야 되고 월급에서도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다 보니까 잠깐 혹시 둘러보셨어요? 네, 한 바퀴 둘러봤어요. 가격대 좀 어떤 거 같으세요? 가격대는 그래서 아직 못 샀어요. 이런 소비 부진의 여파 어디까지 미칠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내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한 100만 명 가까이 폐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도 굉장히 높지만 폐업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도소매업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10억 원 매출이 일어나면 15명을 고용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가장 크게 근로자가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올 1월부터 10월까지 월 평균 판매직 종사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만 명 줄었습니다. 특히 줄어든 일자리의 절반 넘는 수가 청년층 일자리였습니다. 그나마 짧은 시간 적게 버는 일자리만 남았습니다. 알바 같은 경우는 조금 자주 나오는 걸로 아는데 좀 장기적으로 하는 아르바이트 자리는 전보단 좀 부족한 걸로 들었어요. 바짝 해서 조금 빠르게 입금되는 거가 이제 장점이긴 한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총 수익은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돈을 더 아끼는 수밖에 없습니다. 밥도 외식 줄이고 뭐 아침에 삼각김밥 하나 먹고 이런 식으로 줄이고 이제 여가 생활은 많이 힘들고 여행도 힘들고 그렇지 않을까요?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간 소상공인 지원 중심의 내수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던 정부.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가장 큰 부담이 배달 수수료입니다.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주요 플랫폼사의 배달 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겠습니다. 그러나 소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효과를 내진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정부는 사실 출범 때부터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 목표로 했기 때문에 소비를 크게 좀 띄우지는 못했었고 만약에 재정을 많이 좀 지출을 확대를 했더라면 이제 소비를 반등시킬 수 있었는데 지금 정부의 정책 기조로는 소비 활성화하고는 좀 그렇게 큰 영향을 못 미쳤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발생한 비상계엄과 탄핵의 여파는 시민들의 소비 심리를 더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전국 속 위축된 소비 시장.
연말이면 손님들로 북적이던 이 고깃집이 지금은 텅 비어 있습니다. 지금 고객이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각 상점마다 보통 이 골목에 보시면 스트링 조명이 5시부터 밝혀져 가지고 전멸이 12시에 불이 꺼지는데 지금은 사람이 다니질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 상인들이 9시 되면 문을 닫습니다. 11시, 12시까지 했는데. 12월 대목만 기다렸는데 예약 건수는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저녁 예약은 지금 있는 거는 이거 27일 날 한 번 있고 그러고서 이제 오늘 저녁에 한 번 있고 그거예요. 12월 하면 저 축제며 송년회며 모임회며 해서 꽉꽉 차줘야 되는데 지금 전부 다 예약이 취소가 되고 예약이 들어오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숙박업체들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관광객 발길이 뚝 끊겼고 신규 예약 문의도 줄어든 상황. 전월 대비 2배 취소권이 늘어났습니다. 매출은 반토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상공인 90% 정도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매출이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사회가 너무 불안한데 한국 사회가 내가 지금 이 직장에 취직해 있지만 앞으로 몇 달 후에는 소득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리적인 게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냐면 지금의 소비를 줄이고 그때를 대비해서 조금이라도 돈을 모아놓는 거죠. 중국의 최대 쇼핑 행사인 광군제가 지난달 말 막을 내렸습니다.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 매출이 늘긴 했지만 예전보다는 열기가 줄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해마다 11월 마지막 주 금요일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새해 초까지 이어지는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 역시나 고물가에 지친 미국 소비자들이 얼마나 소비에 나설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규모 쇼핑 행사마저도 힘쓰기 어려워진 불황의 시대. 고물가는 고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취직하고 싶어요. 그래도 좀 원하는 곳에 취직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 비상계엄 여파와 탄핵 정국까지 겹쳐 더욱 움츠러든 소비 심리. 주변에 이제 회사 동료들도 봐도 젊은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도 원래는 소비를 이 정도 했는데 여행을 이만큼 갔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그렇게까지는 쓰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정국이 안정되지 않으면 그나마 반짝 특수를 기대했던 송년 분위기마저 사라지면서 침체가 더욱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경제 위에 정치가 상부구조예요. 반드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그 분위기 따라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불확실성,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 불확실성이 좀 축소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There's a winter ahead if it's cold and wet. We're always warm here side by side. Come with me, change of heart, who can say? If you look in my eyes, for the moon and the stars, hearing strumming guitars, where I am in